안녕하세요. 어느덧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아버지가 농수산물 유통업을 하셨는데 전 아버지의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싫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트럭 몰고 나가시고 저녁 때 들어오시면 온몸에서 비린내가 나고 손은 항상 거칠게 트셔 있고 어릴 때 아버지 손을 잡으면 까끌까끌한 게 사포 같았어요. 그걸 보면서 난 절대 저렇겐 못 살겠다 생각했습니다. 대학은 국문과였는데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게 좋아서 선택한 거였어요. 나중에 출판사에서 일하거나 작가가 되면 좋겠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도 나름 즐거웠어요. 동아리 활동도 하고 친구들이랑 밤새 수다 떨고 과제한다고 카페에서 밤새고 그런데 졸업이 다가오니까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취업이라는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출판사나 광고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서류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음엔 되겠지 했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떨어지니까 자신감이 흔들리더라고요. 자소서를 수십 번은 고쳤을 거예요. 면접까지 가면 다행이었고요. 그렇게 계속 떨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존감이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들은 하나둘씩 취직했는데 저만 제자리인 것 같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취업 어려우면 아빠 일 배워볼래? 평생 하라는 게 아니라 경험 삼아서라도. 어차피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지잖아. 솔직히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대학까지 나와서 아버지 일을 물려받는다는 게 뭔가 실패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옆에서 아빠 말 들어봐. 안 아픈 것도 아니잖아 하셨는데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취업이 안 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있기도 했고요. 결국 아버지한테 해볼게요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지 따라 경매장에 가는 게 처음엔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알람 소리가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매장에 도착하면 사람들 소리에 잠이 깨긴 하는데 그게 또 정신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몇 달 지나니까 적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몸이 기억을 하게 됐고 경매장 분위기도 파악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물건이 좋은 건지, 어떤 거래처가 까다로운지, 어떤 아저씨가 정직한지 그런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거래처가 생기면서 보람도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일이 손에 있고 제 담당 거래처도 생기고 20대 후반이 훌쩍 지나가 있었어요. 마지못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국 이게 제 일이 된 거죠. 인생이란 게 참 모르는 거더라고요. 문제는 연애였습니다. 생활 패턴 때문에 사람 만날 시간이 없었거든요. 저녁 9시면 눈이 감기기 시작하고 10시면 기절하듯 자야 했어요. 이런 생활 패턴으로 누굴 만나겠어요? 간간히 소개팅을 나가도 새벽에 일어나세요? 힘들겠다까진 좋은데 그럼 주말에나 만나야겠네요.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며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즈음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은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였어요. 만나게 된 건 지인 소개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외로움을 느끼던 제가 친한 언니한테 전화해서 푸념했거든요.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요.
그러자 언니가 아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프리랜서라 시간이 자유롭고 성격도 나쁘지 않다고요. 약속 장소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키는 중간 정도, 체형은 마른 편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굉장히 무뚝뚝했습니다. 여기 오기 싫었다는 게 얼굴에 써 있는 것 같은 느낌? 인사하는데도 눈을 잘 안 마주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네, 그게 끝이었어요. 아니, 첫 만남인데 내가 뭐야? 속으로 황당했죠? 무슨 일 하세요? 영상 편집이요. 아, 그렇구나. 잘 맞으세요? 그냥 그래요. 대화가 안 됐어요. 제가 질문하면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자기는 거의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밥 먹는 내내 제가 일방적으로 떠들었습니다. 제 일 얘기도 하고 취미 얘기도 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남편이 될 사람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파스타를 먹고 있었어요.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없구나 확신이 들었죠. 밥 먹고 나와서 어색하게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씻고 나왔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어요. 그 사람이었는데 열어보니까 맛집 리스트를 쭉 보냈더라고요. 사진이랑 주소랑 간단한 설명까지. 아까 맛있는 거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가본 데 중에 괜찮은 곳이에요.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분명 시큰둥하게 굴더니 제가 한 말은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맛있는 거 좋아한다고 한 게 밥 먹으면서 지나가듯이 한 말이었거든요. 그걸 기억해서 맛집 리스트까지 보내다니 뭐지 이 사람? 두 번째 만남 때도 그랬어요. 제가 장소를 정해달라고 했더니 대놓고 툴툴대더라고요. 왜 제가 정해야 해요? 근처에 사신다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요. 맛집 리스트 보내줬으면서. 시큰둥하게 대답해놓고선 막상 가보면 미리 예약해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리도 좋은 자리로 잡아두고 메뉴도 미리 봐둔 것 같더라고요. 아까 귀찮다면서요. 귀찮은 건 귀찮은 거고 왔으면 맛있는 거 먹어야죠. 입으로는 귀찮다고 하면서 손은 이미 다 해놓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사람 방식이더라고요. 애정 표현을 말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걸 들키기 싫어서 앞에선 퉁명스럽게 구는 거였죠. 한 번은 제가 장난으로 물어봤어요. 왜 맨날 싫다면서 다 해줘요? 아니, 누가 싫다고 했어요. 귀찮다고 한 거지.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한데 귀가 살짝 빨개지더라고요. 아, 이 사람 부끄러운 거구나. 그게 귀여웠어요. 점점 그 사람한테 빠져들었습니다. 겉으로 차가워 보여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가면서요. 사귄 지 2년쯤 됐을 때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 사람이면 믿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만나는 동안 충분히 알아봤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결혼 전에 시댁에 먼저 인사를 갔어요. 집으로 찾아뵙기로 했는데 가는 내내 긴장이 됐습니다. 남편이 부모님 얘기를 많이 안 해서 어떤 분들인지 감이 안 잡혔거든요. 가끔 부모님 어때? 라고 물어보면 그냥 평범해 라고만 하고 넘어갔으니까요. 그렇게 남편 집에 처음 들어갔는데 현관에서 시어머니가 먼저 맞이해 주셨고 거실에 앉아 계신 시아버지가 보였어요. 시아버지 첫인상이 남편이랑 똑같았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이 없으시고 표정도 딱히 없으시고 아,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구나 싶었죠. 유전자란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김은지라고 합니다. 그래요, 앉아요. 그게 끝이었어요. 소파에 앉았는데 어색한 침묵이 흐르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가만히 있고 시아버지는 허공만 보시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과일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시어머니 첫인상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차분하셨어요. 어머님도 말씀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나도 젊었을 때 창과물 중도매인했어. 30년 했지. 그 바닥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젊은 여자가 그 일을 한다고? 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했어요. 대단하네요. 그러시면서 처음으로 표정이 풀어지시더군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무뚝뚝한 줄만 알았는데 웃으시니까 인상이 완전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때 시아버지가 옛날 얘기를 해주셨어요. 본인이 중도메인 할 때 에피소드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손님들한테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씀 안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같은 일을 해본 사람끼리 통하는 게 있으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계셨는데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래요, 네 정도만 대답하시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아버지가 오늘 말이 많으셨다. 자기가 마음에 드셨나 봐. 정말? 원래 저렇게 안 하셔? 응, 거의 안 해. 나한테도 그렇게 길게 말 안 하시거든.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우리 부모님 금슬이 좋아. 싸우는 거 거의 본 적이 없거든. 아버지가 말이 없으셔서 그렇지 어머니 많이 챙기시거든. 그 말에 안심이 됐어요. 두 분 다 차분하시고 금슬도 좋다고 하니 걱정 없이 결혼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결혼식은 양가 친척들만 부르고 조촐하게 했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하자고 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동의하셨거든요. 신혼집은 남편 작업실 근처의 작은 빌라였어요. 남편은 집안일을 곧잘 도와줬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야 하니까 전날 밤에 미리 아침거리를 준비해 두기도 하고요. 샐러드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빵을 사다 놓거나 그렇게 둘이서 오순도순 잘 지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빌라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새 건물주가 재건축을 한다고 나가래요. 2달 안에 나가라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남편이랑 둘이 발품을 팔았어요.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봤는데 그 시기에 마땅한 집이 없었습니다. 전세는 급하게 구하기 어렵고 월세는 너무 올라 있었어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보증금이 부족하기도 했고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시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희가 괜찮다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살아. 어차피 방이 남으니까. 남편이 전화를 끊고 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어떡할까?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잠깐만 있다가 나가면 되니까.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아도 괜찮을까? 신혼인데. 금방이야. 몇 달만 버티면 집 구할 수 있을 거야.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결혼하자마자 시댁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당장 갈 데가 없으니 그러자고 했습니다. 이사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어차피 잠깐이니까. 짐 싸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방을 정리해 두셨더라고요. 이불도 새로 깔아두시고 수건도 가지런히 준비해 두시고 옷장도 비워 두셨어요. 나름 신경 써주신 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패기치게 됐네요. 괜찮아, 편하게 있어. 시아버지도 세아가 고생한다, 편하게 지내 라고 하시면서 반겨주셨고요. 그래도 내 생각만큼 불편하진 않겠다 싶었죠. 그런데 함께 산 지 한 달쯤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 조용하고 내성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없을 때만 달라지셨어요. 둘이 있을 때랑 아닐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저녁 설거지를 하면 뒤에서 다시 하시더라고요. 청소를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실을 쓸고 닦았는데 시어머니가 나오시더니 구석을 손가락으로 훑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여기 안 됐네. 그러시더니 다시 걸레를 가져와서 닦으시더라고요. 직접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한숨을 쉬시거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제가 들릴 만한 크기로요. 내가 다 해야 되나? 이것도 못하면서 뭘?
분명히 제가 듣고 있는 걸 아시면서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니까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제가 해드린 밥은 잘 안 드셨어요. 제가 요리를 못하는 건 절대 아닌데 시어머니는 늘 수저만 드시고 거의 남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엄마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래. 남편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어머니 요즘 밥맛이 없으신가 봐 라면서요. 오직 저만 알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저한테만 그러신다는 걸. 결정적이었던 건 냉장고 사건이에요. 제가 사온 식재료가 자꾸 버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상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냉장 보관을 잘못했나 싶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냉장고를 열었더니 제가 어제 산 두부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음식 쓰레기통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두부가 들어있었습니다. 포장도 안 뜯은 채로요. 어머님, 이거 제가 어제 산 건데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거? 우리 집에선 그런 거 안 먹어. 싸구려 먹으면 몸에 안 좋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동네 마트에서 산 평범한 두부였거든요. 유명 브랜드도 아니고 특별히 싼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두부요. 그런데 싸구려라고 하시면서 버리신 거였어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됐어요. 제가 사온 과일은 덜 익었다. 채소는 신선하지 않다. 고기는 부위가 이상하다. 뭘 사와도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남편한테 말했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닌데. 원래 좀 까다로우신 편이긴 해도. 근데 나한테만 그러시는 것 같아. 자기랑 아버님 없을 때만. 에이, 설마 적응 기간이라 그런 거 아닐까? 좀 더 지켜보자. 며칠 후에 또 비슷한 일이 있어서 말했어요. 이번엔 제가 빨아놓은 빨래를 시어머니가 다시 빨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는데도 아무 말 없이 세탁기 돌리시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자기야,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내가 빨아놓은 빨래를 또 빠셨어. 그것도 내 앞에서. 남편이 살짝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이, 자기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원래 깔끔하신 분이야. 빨래를 더 깨끗하게 하고 싶으셨겠지. 그 말에 입을 다물었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시어머니가 날 싫어하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시댁살이가 길어지고 결혼 2년차가 됐을 즈음 딸을 낳았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했죠. 분만실에서 나와 병실에 누워있는데 시댁 식구들이 들어오셨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은지야. 많이 힘들었지? 그 말씀에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출산의 고통과 안도감이 섞여서요. 시어머니는 아기를 들여다보시면서 낳았으면 됐지 라고 하셨어요. 근데 뭔가 심드렁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육아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겉으론 잘해주셨어요. 정확히는 손님들 앞에서만요. 친척들이 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고생했어요. 애기 낳느라 고생 많았지. 아이고, 우리 손녀 이뻐라. 할머니가 많이 사줄게. 호들갑을 떠시면서 저한테 과일도 깎아주시고 국도 떠다 주시고, 친척들이 시어머니가 정말 잘해주시네요 하면 겸손한 척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요. 근데 손님이 가면 바뀌셨어요. 아주 180도로요. 제가 아기를 안고 있으면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안으면 애 버릇 나빠져. 내려놔. 울 때마다 안아주면 어떡해. 나중에 안 안아주면 울음 터지는 거야. 분유 타는 것도 문제였어요. 직접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하셨습니다. 제가 옆방에서 수유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아들아, 은지가 분유를 이상하게 타던데? 어떻게요?
농도가 안 맞는 것 같아. 애가 배탈 나겠어. 네가 좀 단돌이해. 제가 듣고 있는 걸 아시면서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애둘러 상처를 주시는 거였죠. 남편이 민망해하며 저한테 와서 그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하면 사실상 시어머니가 이기신 거잖아요. 어머니로 인해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직 시아버지만 달랐어요. 제가 아기 보느라 지쳐서 소파에 앉아 있으면 슬쩍 다가오셔서 물어봐 주셨습니다. 밥 안 먹었겠구나. 내가 안고 있을 테니까 가서 먹어. 시아버지가 아기를 받아 안으시면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능숙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남편 어릴 때도 시아버지가 많이 봐주셨대요. 시아버지는 뭔가 아시는 것 같았어요.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 그래서 더 챙겨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신 날이면 꼭 시아버지가 오셔서 수고했다 은지야 한마디 해주시곤 했거든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집안일을 해야지 맨날 애만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라고 하시고 나가신 적이 있어요. 부엌에 혼자 서서 울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물 한 잔 따라주시면서 힘들지? 하셨어요. 조금요. 조금은 아니지. 많이 힘들 거야. 다 안다. 네가 고생하는 거. 그 말에 눈물이 터졌어요. 누군가 알아준다는 게 위안이 돼서요. 시아버지를 보면 친정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말은 없어도 행동으로 챙겨주시는 게 똑같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던 아버지, 말없이 밥상 차려주시던 아버지, 시아버지한테서 그 모습이 보였어요. 이 집에서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은 시아버지뿐이구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이혼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 때문에 몇 번이나 마음 먹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생각했거든요. 아기 재우고 나서 혼자 방에 누워 있으면 낮에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집안일도 못하면서 애 보는 것도 이상하게 하고 우리 아들 왜 저런 여자 만났나 직접 한 말도 있고 남편한테 한 말도 있고 어쨌든 전부 제 귀에 들어왔죠. 아이가 없었으면 진작 나왔을 것 같아요. 짐 싸서 친정으로 갔겠죠. 근데 아이가 있으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혼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지? 양육권은? 경제적으로 혼자 감당이 될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 번은 남편한테 진지하게 말했어요. 자기야, 나 이혼하고 싶어.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나 진짜 힘들어.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뭘 어떻게 했는데? 맨날 말했잖아. 자기 없을 때만 나 다 들으라고 괴롭히시는 거.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이 빨개지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용서해줘. 내가 어떻게든 할게. 어떻게든 하면 뭐해? 매번 똑같잖아. 내가 말해도 자기는 안 믿잖아. 이번엔 정말 어머니한테 말할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 모습을 보니까 차마 떠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한테 잘못한 건 없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문제지 남편은 저한테 잘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시어머니만 빼면 결혼 생활이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사랑했고 아이도 건강하게 크고 있었고 시댁에서 나가면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집만 구하면 돼. 그래서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참자 하면서요. 남편도 나름 노력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은지한테 좀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요. 그래봤자 시어머니가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하시면 남편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신 날이면 남편은 저녁에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 사들고 와서 대신 미안해라고 하곤 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됐지만요. 그렇게 버티다 보니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새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말을 배우고 아이가 자랄수록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고 시댁에 생활비도 내고 있어서 쉽사리 돈이 모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저도 점점 무뎌졌어요. 이게 우리 집 일상이구나 하면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상처가 쌓이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요. 그러다 아이가 3살 때 크게 아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열이 올랐는데 해열제를 먹여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입원하래요. 검사해봐야 안다면서요. 병실에 들어가는데 다리가 풀렸어요. 아이가 링거 받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작은 손등에 바늘이 꽂혀 있는데 아이는 그게 아픈지 계속 울고 열흘을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일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병원으로 가서 밤새 간호하고 새벽에 잠깐 눈 붙이면 또 일하러 나가야 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눈이 퉁퉁 붓고 입술도 트고 남편도 힘들어했고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어요. 병실에 들어오셔서 아이 얼굴 한번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애가 아픈 건 엄마 탓이야. 관리를 못했으니까 이렇게 되지. 에이, 가슴이 철렁했어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요즘 뭐 먹였어? 찬 거 먹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제대로 안 했으니까 애가 이렇게 된 거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애 관리도 못하고 그동안 뭘 한 거야 대체? 남편이 옆에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냥 갈등을 피하고 싶은 건지 전 그게 더 서러웠어요. 시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병원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정말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늦게 시아버지가 오셨어요. 남편은 잠깐 집에 가서 씻고 온다면서 나갔고 저 혼자 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쇼핑백을 들고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오셨어요. 아직 안 잤네? 아버님, 왜 늦은 시간에 오셨어요? 내일 오시지. 일이 밀려서 늦었다. 과일 좀 가져왔어.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거짓말, 안 먹었지? 시아버지가 쇼핑백에서 김밥을 꺼내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집에서 포장해온 참치김밥이더라고요. 이거 먹어라. 굶으면 너도 쓰러진다. 이럴 때일수록 몸 챙겨야지. 시아버지가 의자에 앉으시더니 아이 자는 얼굴을 보시면서 한참을 가만히 계셨습니다. 저는 김밥을 먹었는데 목이 메고 눈물이 나서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잘못 아니야. 그 한마디에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참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이 아픈 게 뭐 이유가 있나? 그냥 때때로 아픈 거지. 곧 나을 거야, 걱정 마. 너희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테니 분명 금방 나을 거다. 시아버지가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건네주셨어요. 얼굴 닦으라고. 창피해서 고개를 숙였는데 시아버지가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지킬 테니까 넌 집 가서 좀 자라. 새벽에 일어나야 하잖아. 아버님 괜찮으세요? 힘드실 텐데. 됐어. 네가 쓰러지면 애는 누가 보냐? 그날 처음으로 병원 밖에서 잤어요. 시아버지가 밤새 아이 옆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오니까 시아버지가 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아이가 웃고 있었고요. 열도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밤새 안 주무셨어요? 잤어, 걱정 마라. 안 주무신 거 다 알았어요. 눈밑이 퀭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고마워하지 마라. 내 손녀인데 당연한 거지. 시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그때 정말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분이 저를 버티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아이가 태어나던 날 시아버지가 병원 로비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힘들면 말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도울 테니.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하면 울 것 같아서요. 시아버지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분만 아니면 진작 이 집을 나갔을 거라고. 시아버지가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거라고요. 시간은 또다시 쏜살같이 흘러갔고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외출이 부쩍 잦아졌거든요. 하루에 서너 시간씩 나가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시장 좀 갔다 올게. 근데 시장 가시면서 화장을 고치시더라고요. 립스틱도 바르시고 옷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입으시고 예전엔 안 그러셨거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 드시면서 외모에 신경 쓰시나 보다. 뭐 좋은 거지. 그렇게요. 근데 점점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핸드폰에 문자가 오면 황급히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시고 예전엔 거실에서 전화하셨는데 요즘은 꼭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외출하실 때 시장이라고 하셨는데 돌아오실 때 손에 든 게 없는 날도 많았어요. 시장 갔다 오셨으면 뭐라도 사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 외투 주머니에서 영화 티켓이 나왔어요. 빨래하려고 주머니를 확인했는데 티켓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시어머니가 친구 만난다고 나가셨던 날이더라고요. 친구랑 영화를 보신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한테 자주 만나는 친구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시아버지도 집사람은 내성적이라 친구가 없어 라고 하셨었고요.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갑자기 취소돼서 오후에 일찍 퇴근하게 됐어요. 원래는 저녁 때나 끝날 미팅이었는데 상대방 사정으로 연기가 된 거예요. 시댁으로 바로 가기엔 좀 이른 시간이라 근처 카페에서 커피나 마시면서 쉬려고 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창가 자리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였어요. 집에서 거리가 좀 있는 곳이라 왜 여기 계시지 싶었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맞은편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아닌 낯선 남자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웃고 계셨어요. 집에서는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남자 손을 잡고 계셨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다리가 풀려서 입구에 서 있었는데 다행히 두 분이 저를 못 보셨어요. 창가 쪽을 보고 계셨거든요. 곧바로 뒤돌아서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설마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가 잘못 본 건가? 친척일 수도 있잖아.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손을 잡고 있었잖아. 저렇게 웃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친척이나 지인한테 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시아버지한텐 어떡하지? 말했다가 내가 뭔가 잘못 본 거면? 시어머니가 부인하면? 그럼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이미 시어머니한테 밉보여 있는데 이런 말까지 하면 정말 끝장나는 거 아닌가? 밤에 아이 재우고 나서 고민 끝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자기야, 나 오늘 이상한 거 봤어. 뭔데? 어머님이 카페에서 남자분이랑 계시더라고. 남자? 누구?
모르는 분이야. 근데 손을 잡고 계셨어. 남편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 뭔 소리야. 우리 어머니 그럴 사람 아니야. 나도 그런 쪽으로는 믿기 싫어. 근데 봤어, 분명히. 친구일 수도 있잖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어머니한테 친구분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어머님 연세에 손잡는 남자 사이 친구가 어딨어?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한테 말을 안 했습니다. 며칠간 서먹서먹했어요. 크게 충격받은 것 같기도 했고 제 말을 믿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했고 저도 더 이상 남편에게 그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걸렸습니다.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으실까. 평생 금술이 좋았다고 알고 있는데 저 때문에 그 믿음이 깨지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라고, 다른 의미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그로부터 1년쯤 지나서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다가 그대로 넘어지셨대요. 시어머니가 119에 전화하셔서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연락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복도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아버님 어떠셔? 괜찮대? 검사 중이야. 아직 결과 안 나왔어.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췌장암이래요.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어렵대요. 그래서 침묵의 암이라고도 부른다고요. 시아버지도 발견됐을 땐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술은 어려운 상황이고 항암 치료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치보다는 생존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치료 방법을 잡게 될 것 같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시아버지를 보러 갔어요. 링거를 맞고 누워 계셨는데 아버님의 야윈 얼굴을 보니 그제야 생각나더라고요. 최근 몇 달 동안 시아버지가 밥을 잘 안 드셨다는 거, 입맛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증상이었던 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뜨셔서 저희를 보시더니 힘없이 웃으셨어요. 왔어. 아버님 괜찮으세요? 걱정 많이 했어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으셨어요. 남편이 침대 옆에 앉아서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옆에 서 있었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 후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저랑 남편이 번갈아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하고 오전에 들르면 남편이 오후에 와서 밤까지 있고 그렇게 교대로 간병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병문안을 자주 안 오셨어요. 처음엔 집에 볼 일이 있어서 하시더니 나중엔 핑계도 대충 대시더라고요.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내일 갈게. 근데 그 내일이 자꾸 밀리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입원해 계신데 어떻게 병문안을 3일에 한 번밖에 안 오실 수가 있어요? 오셔도 1시간 있다가 집에 가봐야 해 라면서 가시고요.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집사람이 바쁜가 보다 라고 하시면서 이해하시려고 했죠.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쯤 저는 거의 확신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거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게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한테는 말씀 못 드렸어요. 아프신 분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다만 저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병실에서 시아버지랑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항암 치료가 힘드셔서 잠을 못 주무시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런 날은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아버지 젊었을 때 얘기, 장사하시던 얘기, 남편 어릴 때 얘기. 평소에 말씀이 없으신 분이 병실에서는 말씀이 많아지셨어요. 은지야, 내 아버님 고마워. 자주 와줘서.
너도 일이 힘들고 바쁠 텐데 여러모로 신세진다. 그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당연한 건데요, 아버님. 당연한 게 어딨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해주는 집이 몇이나 되겠니? 시아버지가 창밖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면서 후회되는 게 많아.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너를 며느리로 들인 건 후회 안 한다. 네가 우리 부족한 아들을 만나줘서 다행이야. 고맙다.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한 채 그저 아버님이 더는 고통받지 않고 하루빨리 나으시길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아프신 이후로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남들 앞에서는 숨기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집안일 좀 제대로 해. 맨날 뭐 하는 거야? 병원 다녀오느라 시간이... 병원은 내가 가면 되지 네가 왜 자꾸 가냐? 거기 갈 시간 있으면 집안일을 해야지. 오지랖은? 아이러니했어요. 본인은 병원에 잘 안 오시면서 저보곤 집에 있으라고 하시다니. 병원비 문제도 있었어요. 항암 치료가 길어지면서 비용이 적잖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에게 이러시더라고요. 병원비는 너희가 내야지. 맨날 이 집에서 얹혀 살면서 뭘 했어?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매달 생활비 드렸잖아요.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함 없이 드렸는데 집안일도 대신 거의 다 하고요. 그건 그거고 뭐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볼래? 얹혀 사는 주제 떳떳하다 이거야?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남편 표정이 굳어지더니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대들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은지가 뭘 잘못했다고요? 뭐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방금 하신 말씀이요. 얹혀 산다뇨. 은지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시어머니도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자기한테 대든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셔서 문을 쾅 닫으셨어요. 그날 밤 남편이 저한테 사과했어요. 미안해. 예전에 네가 어머니 얘기했을 때 내가 안 믿었잖아. 이제 알겠어.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 사실 어머니는 좀 개인주의가 심하고 정이 없는 편이거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남편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카페 얘기, 어머니가 남자랑 있었다는 거. 나도 이제 의심이 돼. 어머니가 왜 병원에 안 오시는지, 왜 저렇게 달라지셨는지.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아버지한테는 절대 알려드리면 안 돼. 지금 상태에서 충격받으시면 안 되니까. 저도 동의했어요. 시아버지한테 더 이상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미 병원으로 충분히 힘드실 테니까. 시아버지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을 때였어요. 저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고 부르셨습니다.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죠. 은지야, 가까이 와봐.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탁할 게 있어.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자, 여기 녹음기야. 내가 죽고 나면 들어봐. 그전엔 절대 듣지 말고 부탁하는 거다. 이게 뭔데요, 아버님?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묻지 마. 표정이 너무 심각하셔서 더 못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궁금한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남편한테 부탁하시면 되잖아요. 시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아들은 착하고 선하지. 그런데 마음이 약해. 지 엄마 앞에선 더 그렇고. 어릴 때부터 눈치를 봐왔거든. 이게 있으면 내 목소리가 담겨 있어서 너희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주는 거야. 시아버지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내가 그동안 참아온 게 있어. 그걸 누군가는 알아야 해.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 넌 끝까지 해낼 사람이야. 내가 보기엔 가능해 보여.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 눈빛을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평소 말이 없으시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약속 드릴게요. 시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안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며느리, 정말 고맙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열흘 후였어요. 새벽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달려갔을 땐 이미 늦었더라고요. 시아버지가 편안하게 눈을 감고 계셨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는 동안 전 정신이 없었어요.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챙길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도 밤이 되면 아버님이 떠났다는 현실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언제나 제게 따뜻했던 아버님이 이젠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고 괴롭더라고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 제 방에 있던 작은 상자를 찾았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낡은 디지털 녹음기를 듣기 위해서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시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없지만 또렷한 목소리.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거겠지.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내 자필이 담긴 유서는 내 방 맨 아래 서랍에 뒀다. 언젠가 예상치 못한 일을 대비하여 써둔 것이었지. 이 녹음은 그 유서를 돕기 위해 남기는 자료야. 내가 그동안 참아온 걸 말하려고 해. 이건 내 아내 김유미에 관한 이야기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피워왔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처음 알게 된 건 결혼하고 5년쯤 됐을 때였어. 그땐 참았지. 아들이 어렸으니까. 집사람은 울면서 빌었고 다신 안 그런다고 해서 믿었어, 바보같이. 시아버지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 몇 년 뒤에 또 그때도 빌었고 자식 때문에 참았어. 난 가장이니까. 가정을 지킬 책임이 있으니까. 이혼하면 아들이 상처받을 것 같았어. 그래서 모른 척했지. 녹음은 계속됐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눈을 감았어. 몇 번인지 모르겠어. 알게 되고 참고 잊으려 하고 반복이었지. 아들이 결혼하고 합가한 이후론 잠잠했어. 이 사람도 드디어 변했구나 싶었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역시나 나의 믿음은 틀렸지. 아내에겐 역시나 새 남자가 있었어. 내가 아플 때도 병원에 있을 때도 그 남자를 만나더라. 제가 카페에서 본 그 남자였어요. 녹음 끝에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재산이 집사람한테 전부 돌아가는 건 싫어. 그럼 그 남자에게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테니까.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부 주고 싶다. 집사람에 대한 미련은 이제 단 한 톨도 남지 않았으니까 내 자필 유언장과 함께 내 뜻을 남긴다. 녹음이 끝났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그동안 어떻게 참으신 걸까? 그 속을 혼자 삭히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신 걸까? 너무 불쌍하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버님의 뜻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을 때 이 자료를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 49제도 안 지났는데 시어머니가 재혼한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저랑 남편을 거실에 앉혀놓고 통보하셨어요. 할 말이 있어. 난 재혼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 집에서 나가줘라. 남편이 멍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라고요? 재혼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내 인생인데. 상대가 누군데요?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알 필요 없어. 좋은 사람이야. 내 여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누군지.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 남편은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저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재산은 내가 정리할 거야. 시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아파트, 예금, 보험금 전부 내 앞으로 돌릴 거다. 네 엄마가 노년에 새 출발하려고 하는 거니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건 아버지 재산이잖아요. 배우자한테 가는 거야. 법적으로 그렇잖니.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미리 술을 써두셨더라고요.
시아버지 아프실 때 위임장 비슷한 걸 받아두셨대요. 당시에는 서류 정리 도와드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재산 이전 준비였던 거죠. 남편이 항의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재혼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그 와중에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고요?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거 받는 거야. 정말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 맞아요? 아버지가 이걸 원하셨을까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셨어요. 아버지? 네 아버지가 뭘 알아? 그 사람은 맨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 날 외롭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제 자식도 필요 없다. 난 남은 생을 사랑만 하며 보내고 싶어. 너는 다 컸고 가정을 꾸렸으니 앞으로는 내게 기대지 말고 알아서 잘 살았으면 해. 그 정도는 엄마를 위해 해줄 수 있지? 그 말에 남편이 무너지더라고요.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이윽고 시어머니가 그 남자를 집에 데려왔어요. 당당하게, 주인처럼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하게 생긴 남자요. 시어머니가 나오셔서 그 남자를 저희에게 소개했습니다. 인사해, 나랑 재혼할 사람이야.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아무 티를 안 냈어요. 그 남자가 집안을 둘러보더라고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요. 시어머니가 그 남자한테 이것저것 설명하시면서 돌아다니셨어요. 여기가 거실이고 저기가 주방이야. 리모델링 좀 하면 괜찮을 거야.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집에 다른 남자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니.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저랑 남편한테 박스를 던져주셨어요. 짐 싸. 다음 주까지 나가줬으면 한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준비해뒀던 녹음기를 꺼냈어요. 가방에서 아버님이 주신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어머님, 이거 아버님이 남기신 선물이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그 남자도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봤습니다. 뭐야 그게? 아버님 유품이에요. 저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뭔가 느낌이 안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 건 난 몰라. 치워라. 나중에 볼 테니. 아니요 어머님, 들으셔야 해요. 어머님을 위한 거니까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시아버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리시더라고요. 집사람은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피워왔어. 한두 번이 아니야. 몇 번인진 모르겠어. 알게 되고 참고 잊으려 하고 끝없는 반복이었지. 녹음이 계속됐어요. 시어머니가 언제 누구를 어떻게 만났는지 시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다는 거. 그리고 아들 때문에 몇십 년을 참으셨다는 거. 그런데 역시나 나의 믿음은 틀렸지. 아내에겐 역시나 새 남자가 있었어. 내가 아플 때도 병원에 있을 때도 그 남자를 만나더라. 내 재산이 집사람한테 전부 돌아가는 건 싫어. 그럼 그 남자에게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테니까.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부 주고 싶다. 집사람에 대한 미련은 이제 단 한 톨도 남지 않았으니까. 녹음이 끝났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신 것 같았어요. 이걸 알고 준비해뒀다고? 그 인간이 결국... 아버님 뜻은 이제 아시겠죠? 유언장은 어디 있는데? 저는 아버님 방에서 찾은 유언장을 보여드리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유언장만 있든 녹음기만 있든 하나만 있었으면 어머님이 본 모습 보이며 우기셨을 것 같은데 자료가 많아서 깔끔하게 정리되겠네요. 그리고 여보, 이게 어머님의 진짜 모습이야. 진실을 받아들여야 해. 남편은 충격을 크게 받은 듯 녹음기만 만지작거렸어요. 자리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는 혼잣말만 중얼거리셨고요. 그러다 급히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찾으셨는데 이미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남자는 이미 도망치고 있던 거죠. 어디가 자기야?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으로 뛰어가셨어요. 하지만 이미 문이 닫힌 뒤였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전부 알면서도 참으셨다는 거, 어머니가 아버지 아플 때도 그 남자를 만났다는 거, 그걸 방금 다 알게 된 거니까요. 그 뒤로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 상간남은 도망친 후로 연락이 안 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전화해도 안 받고 찾아가도 없고,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이미 시어머니한테 돈을 꽤 받아낸 뒤였어요. 사업한다면서 받아간 돈이 몇 천만 원이었대요. 시아버지 모르게 적금 깨서 준 돈이요. 그 돈만 뜯어먹고 잠수 탄 거죠. 시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사기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차용증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사랑해 준 거니까요. 재혼하면 같이 잘 살 거라고 믿으셨던 거죠. 아버님이 남긴 유언장이 있어서 재산은 거의 남편 몫으로 돌아갔지만 여러 복잡한 과정을 통해 결국 시어머니도 어느 정도 상속분을 받으셨어요. 물론 원래 몫에서 한참 적어진 몫이었지만요. 아마 그동안 상간남한테 준 돈이 있어서 그것도 적자일 것 같아요. 이후 모든 재산이 정리되고서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연락하셨어요. 울면서요.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다. 사람을 잘못 만나 눈이 돌아버린 거야. 어떻게 천륜을 끊을 수 있겠니? 용서해줘라. 남편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하신 일, 그리고 저한테 하신 일, 저는 절대 못 잊어요. 그깟 천륜 제가 먼저 끊어내겠습니다. 그게 남편이 한 말이에요. 시아버지 녹음을 들은 뒤로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동안 아버지가 참아온 걸 알게 됐으니까요. 어머니를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집을 나가셨고 지금은 어디서 뭘 하시는지는 모릅니다. 남편도 연락을 안 하고 저도 당연히 안 하고요. 마지막으로 들은 건 어딘가 쪽방에서 사신다는 얘기였는데 확인해 보진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시간이 좀 더 지났어요. 전 여전히 일하고 아이 키우고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확실히 제 편이랍니다. 저희는 시아버지 묘소에 자주 가고 있어요. 아이 데리고 가서 인사드리고 꽃도 갈아드리고요. 시아버지가 저한테 왜 그 짐을 맡기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끝까지 해낼 사람이라고 믿으셨던 거죠. 남편은 약해서 어머니 앞에서 무너질 걸 알았으니까 믿고 있던 저한테 맡기신 거였어요. 저는 그 믿음에 보답했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라도 진실이 알려진 거잖아요. 그게 시아버지가 원하셨던 거였고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